여러분 안녕하세요. 팅키토 김윤겸입니다. 저희가 최근에 저탄고지 챌린지도 많이 하고 또 다이어트 부트캠프를 운영하면서 진짜 거의 몇백 명 가까운 사람들을 지도를 해왔습니다. 근데 그럴 때마다 제일 많이 하시는 질문이 "제 식단 어떤가요? 에 대한 개인화된 조언을 구하는 분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런 분들을 저희가 어떻게 도와드릴까 고민하다가 지난번에 유튜브 커뮤니티를 통해서 식단 피드백 원하시는 분들께 메일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한번 다루긴 했는데 이번 영상을 통해서 이어서 한번 피드백을 드려보려고 해요. 뭐 챌린지나 부트캠프를 하지 않는 분들이라도 자기 식단에 대한 피드백을 받고 싶은 분들은 이번 영상을 통해서 좀 도움을 얻길 바라고요. 또 제 식단도 봐주세요 라고 하고 싶은 분들은 팅키토123 gmail이라는 회사 이메일이 있는데 그 이메일 통해서 질문을 주시면 저희가 메일 확인해서 다른 분들께 도움될 만한 피드백 영상도 촬영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저번 영상 이어서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저는 10,000명 이상의 다이어트 커뮤니티를 운영하고 있고요. 운동 강사들 대상으로 다이어트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이어트 식단 브랜드 팅키토와 무설탕 한식 브랜드 제로밥상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이어트가 어렵다고요? 제가 평생 날씬한 몸으로 살게 해드리겠습니다. 이분은 23세 여성분이시고요. 유산균, 비타민C, 마그네슘 영양제를 드시고 계십니다. 하루 2끼를 드시고 운동은 주 2, 3회 정도 공복 유산소 40분을 하고요. 근데 현재는 부상으로 운동을 아예 못하고 계신다고 해요. 물을 하루에 500ml 정도 드신다고 합니다. 또 수면은 7시간 정도 하시고요. 인바디 쟀을 때 체지방률이 29%, 마른 비만입니다. 또 한동안 절식으로 다이어트를 했더니 지금은 먹는 족족 살로 붙는 것 같아서 3달 사이에 5kg가 증량됐습니다. 변비도 있습니다. 식단을 보내주셨는데 양배추 참치덮밥을 드시고 계시고요. 밥은 75g, 참치는 라이트 참치 기름 빼고 먹습니다. 통조림이겠죠. 또 두부덮밥, 그리고 샐러드에는 채소, 방울토마토, 훈제 계란, 닭가슴살 삼각김밥, 단백질 음료 뭐 이렇게 드신다고 하는데 이날은 너무 배고파서 삼각김밥도 추가를 한 건데 샐러드랑 계란만 주로 먹습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또 곤약김밥을 드시네요. 대부분 위에 쓴 식단 중에서 골라 먹고 소스는 최대한 당 제외하고 알룰로스로 사용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배달 음식으로 한 끼 먹고요. 배만 나오는 체형인데 살이 잘 빠지지 않고 오히려 찌는 것 같아서 피드백 드리고 싶어서 메일 남깁니다. 일단 하나하나 조금 보자면 식단을 먼저 볼게요. 일단 제일 먼저 말씀해주신 라이트 참치 통조림은 저탄건지에서 추천하는 식품은 아니에요. 이 참치 통조림을 유통하기 위해서 아마 식용유에 가까운 화학물질을 통해 만든 식물성 기름을 이제 통조림에 담을 겁니다. 물론 기름을 뺐기 때문에 좀 낫긴 하지만 아마 그 기름들이 참치 안에 스며들어 있을 확률이 높고요. 또 라이트 참치라고 하면 저지방이라는 것 같은데 아무리 저지방이어도 일단 식물성 나쁜 기름이 들어가 있고 그리고 건강한 지방이 아니기 때문에 저지방이든 고지방이든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참치 통조림을 쓰기보다는 차라리 자연 상태, 뭐 돼지고기, 소고기, 오리고기, 뭐 닭고기 이런 자연 상태의 육류에 있는 지방을 드시는 거를 훨씬 추천하고요. 평소에는 삼각김밥을 안 드신다고 하니까 하루에 먹는 밥의 양이 양배추 참치덮밥에 있는 75g 그리고 두부덮밥에 있는 밥 반 공기 정도겠죠. 밥 반 공기를 100g 정도라고 치면 하루에 175g을 드시고 있네요. 근데 아마 뭐 플러스 마이너스 해서 한 200g이라고 치면 햇반 한 공기니까 순탄수는 한 70g 정도 되겠죠. 하루 총 탄수화물 섭취량은 나쁘지 않습니다. 근데 제일 큰 문제는 건강한 지방을 전혀 안 먹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뭐 훈제 계란이 있으니까 전혀까지는 아니겠지만 라이트 참치에 있는 지방도 좀 나쁜 기름에 속하고요. 두부 덮밥에는 사실상 지방이 아예 없죠. 그리고 또 샐러드에 있는 뭐 훈제 계란 그 노른자에 그나마 지방이 조금 있을 텐데 이걸로는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분께서는 한동안 절식 다이어트를 해서 지금 먹는 족족 살로 붙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아마 기초대사량이 많이 떨어져 있을 거예요. 절식 다이어트를 하면 장기적으로 낮아진 칼로리에 맞춰서 몸이 적응하기 때문에 기초대사가 계속해서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는 탄수화물을 줄여서 살이 잘 빠지는 상태를 만들고 건강한 지방을 통해서 에너지를 적정량 보충을 해야 떨어진 기초대사량을 회복할 수 있어요. 지금 결국에는 우리가 다이어트하는 목적이 살이 잘 안 찌고 대사가 잘 돼서 건강한 몸 상태를 만드는 게 최종 목표인데 지금 지방을 너무 안 먹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라면 기초대사량 회복이 상당히 어려울 거라고 봐요. 그리고 마지막에 써주신 곤약김밥 같은 경우는 곤약쌀 안에는 영양소가 거의 없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 먹나 안 먹나 큰 차이가 없습니다. 이거는 그냥 일시적으로 내가 배를 채울 수 있기는 하지만 우리 뇌의 입장에서는 만족감을 전혀 못 느끼기 때문에 식욕을 잡는 데 도움이 안 될 거예요. 알룰로스 사용하고 이런 거는 다 좋은데 기본적으로 좀 자연식 위주의 지방을 조금 더 섭취해 주는 걸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배만 나오는 체형이라고 하셨는데 이거는 대부분 내장 지방이 많이 들어있다는 뜻입니다. 내장 지방이 많이 끼면 배가 앞으로 튀어나와요. 속에서부터 부피가 차니까 튀어나오게 되고요. 피하 지방이 많이 찌면은 손으로 잡히는 뱃살이 많아집니다.
근데 이분은 배만 튀어나온다고 하시니까 아마 내장 지방이 많은 것 같아요. 내장 지방은 대부분 당류나 탄수화물 때문에 생겼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특히 설탕에 있는 과당, 그리고 또 막 과일에 있는 과당, 이런 과당들이 내장 지방 중에서도 특히 간에 지방을 많이 끼게 하고 얘네가 지방 간이 되죠. 그리고 간 인슐린 저항성을 유발하기 때문에 앞으로 식단을 할 때도 당을 계속 제외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먹는 족족 살로 붙는 것 같다고 하셨는데 이거는 두 가지 이유일 거예요. 기초대사가 떨어져서 살이 잘 찌는 체질이 된 것과 함께 인슐린 저항성이 생겼을 확률이 높습니다. 배가 튀어나왔다는 거는 간에 지방간이 있다는 거고 또 다른 내장 지방도 있다는 거고 얘네가 인슐린 저항성을 유발하죠. 간뿐만이 아니라 다른 데 껴있는 내장 지방에서도 염증성 사이토카인이라는 물질이 비정상적으로 많이 나오기 때문에 얘네가 인슐린 신호를 교란합니다. 그러면 이제 혈당 조절이 잘 안 되고 조절이 안 된 잉여 혈당들이 체지방으로 쌓이겠죠. 수면은 7시간이라고 하셨으니까 나쁘진 않은데 조금 더 늘려보시는 걸 추천하고요. 다이어트를 가속화, 그러니까 속도를 좀 감량 속도를 높이고 싶다면 10시에서 2시 사이에는 잠에 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물도 500ml 드신다고 하셨는데 우리가 보통 디톡스라고 하죠. 이 지방세포에 껴있는 독성 물질들을 빼내는 게 다이어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실제로 이 독성 물질이 인슐린 저항성을 유발한다는 연구 결과가 굉장히 많아요. 디톡스, 즉 해독에 필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물입니다. 물. 지방세포에 저장된 독소가 공복을 유지하거나 인슐린이 낮아지면 이 지방세포에서 독소가 빠져나온 독소는 간에서 미네랄과 함께 해독이 되는데 이게 해독된다고 끝이 아니에요. 얘네를 배출해야 됩니다. 근데 배출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물과 소금이에요. 그래서 물은 확실히 늘려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상황에서 운동은 문제는 없지만 그래도 일단 식단을 먼저 더 돌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부상 때문에 못하고 계신다고 하는데 유산소를 이렇게 뛸 정도는 아니어도 평소에 좀 자주 걷는 걸 추천드립니다. 어쩔 수 없어요. 운동 다쳤을 때는 쉬는 게 회복을 제일 빨리 하기 때문에 오히려 조금 더 식단에 집중하는 기회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유산균, 비타민C, 마그네슘으로 영양제를 드시고 계신데 지금처럼 대사량이 좀 떨어진 상태에서는 요오드를 좀 많이 보충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요오드가 갑상선 호르몬을 만들고 이 갑상선 호르몬이 결국에 대사량을 결정하거든요. 근데 대사가 떨어진 상태니까 요오드 보충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마 이분은 모발 미네랄 검사하면은 느린 대사로 나올 확률이 매우 높아요. 그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분 볼게요. 28살 여성분이시고요. 식단은 간헐적 단식을 하고 계셔서 하루에 2끼 드시는 것 같아요. 식단은 점심에 삼겹살이나 소고기 200g, 그리고 알배추, 팽이버섯 150g이겠죠? 네, 그리고 소금 간해서 드시고요. 저녁에 닭가슴살과 그릭 요거트 드시고 혹은 닭가슴살과 고등어 한 마리를 드십니다. 또 운동은 되도록 매일 왕복 40분 걷기 운동하고 있고요. 물은 되도록 2리터, 그리고 수면은 7시간 이상 자려고 합니다. 작년 6월에 25kg를 6개월 만에 뺐는데 9개월 만에 14kg가 증량됐습니다. 식단과 조깅을 해도 전처럼 안 빠지고 눈바디 변화가 없습니다. 외식 한번 하면 1, 2kg가 훅 쪄서 잘 빠지지도 않고요. 저탄고지 비율이 적당한 건가요? 훈제오리도 식단에 넣고 싶으면 몇 그램 넣어야 될까요? 당류를 하루에 10g 미만으로만 먹자 하는데 아예 줄여야 할까요? 운동 강도를 늘려야 하나요? 되게 궁금하신 게 엄청 많은 것 같아요. 일단 식단부터 제가 하나하나 말씀드리면 탄단지 비율을 철저하게 따지지 않고 음식의 그람수로 따지는 거는 저는 오히려 초보자들한테는 되게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탄단지 비율과 그런 숫자에 너무 집착하다 보면 오히려 스트레스가 되는 경우가 많고, 그래서 그냥 심플하게 순탄수 몇 그램, 고기 몇 그램, 채소 얼마 이렇게 가는 게 제일 좋다고 봅니다. 근데 점심 저녁 중에 탄수화물이 거의 없네요. 사실상 알배추 10개 들어있는 탄수화물로 하고 계신데 뒤에 말씀하신 걸 보면은 9개월 만에 요요가 왔죠. 이거는 25kg를 6개월 만에 뺄 때 기초대사량이 떨어져 있을 확률이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 탄수까지 적게 먹어버리면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항상 얘기를 드리는 게 느린 대사거나, 느린 대사는 이제 기초대사량이 낮을 수밖에 없죠. 느린 대사, 그리고 인슐린 저항성이 있거나 여성분이라면 무탄수를 처음부터 하는 거는 비추천합니다. 그래서 순탄수를 70에서 100 정도로 시작하라고 항상 안내를 드리죠. 순탄수 70에서 100은 햇반으로 치면 하루에 1개에서 1개 반입니다. 걔네를 이제 하루 2끼로 나눠 먹는 걸 추천드리는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하루 동안 탄수를 아예 안 먹죠. 사실상 무탄수를 하고 계시죠. 네, 그렇다고 해서 건강한 지방을 잘 챙겨 먹는 것도 아닌 것 같아요. 삼겹살이나 소고기 200g을 점심에 드시긴 하지만 저녁에는 사실상 고등어와 그릭 요거트에 있는 약간의 지방만 드시고 있죠. 그릭 요거트랑 고등어에 지방이 막 엄청 많지는 않습니다. 아마 이렇게 되면 또다시 절식 다이어트 개념으로 갈 확률이 높아요. 저희가 저탄건지라는 게 무탄수가 아니라 저탄수잖아요. 그래서 순탄수 70 정도는 챙겨주시고
그리고 저는 웬만하면은 닭가슴살을 막 이렇게 강추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 현명하게 쓸 수는 있지만 처음 하는 분이 시작하자마자 닭가슴살로 식단을 하면 다시 절식 다이어트로 돌아갈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일단 건강한 지방으로 에너지를 보충하는 선에서 내 떨어진 기초대사량을 다시 높이고 인슐린 저항성을 공복과 저탄수로 회복시키는 게 핵심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운동 매일 왕복 40분 걷기 하시는 거는 전 좋다고 보고요. 수면도 잘 챙기려고 노력 중이시고 제일 좋은 거는 한 8시간 반 정도 자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뭐 훈제오리도 식단에 넣고 싶으면 몇 그램 정도 넣어야 될까요? 라고 하셨는데 저는 그냥 보통은 순탄수 70g 맞추고 하루 동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육류는 한 끼에 한 200g으로 시작하시는 걸 추천해요. 그리고 너무 배가 고프다. 또 이것도 브로콜리 테스트를 해야겠지만 너무 배가 고프면 늘리고 배가 하나도 안 고프면 약간 줄이는 것도 괜찮고 네, 그런 식으로 식단을 주 단위로 변경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일주에는 제가 처음에 알려드린 초보자용 가이드라인으로 첫 주차를 시작하고 그 다음에 감량 추이와 몸 컨디션을 보고 2주차에 뭐 늘리거나 줄이거나 이런 식으로 찾아가는 게 제일 좋다고 보고요. 당류는 하루 10g 미만으로 먹고자 하는데 아예 줄여야 할까요? 라고 하셨어요. 당류는 아예 줄이는 게 좋기는 합니다만 이게 너무 힘들면은 뭐 10g 미만도 괜찮을 것 같아요. 개인에 따라 많이 다릅니다. 운동을 뭐 왕복 40분 걷기도 괜찮은데 근력 운동도 저는 추천을 드려요. 이게 혈당 조절 능력을 개선할 때 근력 운동이 큰 도움이 되고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다 지키고 공복 시간을 16시간으로 시작해서 조금씩 늘리고 주에 한 번쯤은 24시간 단식을 하시는 것도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다음 분 볼게요. 30살 여성분이고요. 영양제네요. 오전 공복에 유산균을 드시고 점심 직후에 종합 비타민 드시고요. 저녁 식사하고 나서는 오메가3를 먹습니다. 16시간 단식 지키려고 노력 중이고 8시 이후에 금식을 하고 있어요. 점심은 일반식 드시고요. 6시 저녁이죠. 저녁에는 일주일에 3번은 일반식, 4번은 토마토 바나나 견과류, 오니오 당근 라페 샌드위치 곤약김밥 등 좀 칼로리가 낮은 거 위주로 드시는 것 같아요. 12시에 주무셔서 7시에 일어나시고요. 수분은 하루에 1리터를 드십니다. 운동을 무에타이랑 크로스핏 1시간 주 3회씩 하신다고 하네요. 6개월간 업무 스트레스로 잦은 야식과 술로 7kg가 증가하셨습니다. 네. 이 경우에는 지금은 그냥 사실상 거의 식단의 대부분을 일반식으로 하시고 기회가 될 때 저칼로리 식사를 하신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저희가 말씀드리는 저탄건지와는 좀 많이 다른 상황이죠. 근데 이런 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직장 생활을 하면서 식단을 제대로 챙기기가 어려우니까 어쩔 수 없이 일반식을 드시고 대신에 간헐적 단식을 하시는 분이 많아요. 그래서 지금도 봐도 16시간 단식 지키려고 노력하고 8시 이후에 금식한다고 하시고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하루에 2끼를 일반식으로 드셔야 된다면 저 같으면 차라리 단식 시간을 더 길게 해서 하루에 한 끼를 먹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일반식은 생각보다 순탄수와 지방이 모두 많은 식사이기 때문에 한 끼를 배부르게 먹으면 나머지 한 끼를 안 먹어도 되는 경우도 많거든요. 저도 그래서 일할 때는 점심 안 먹고 저녁만 먹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단식을 늘려서 1일 1식을 하던지 아니면 하루에 한 끼라도 제대로 된 저탄건지 식사를 하시고 또 나머지 한 끼 일반식을 일부러 밥을 좀 절반 이상 덜어내시거나 양을 좀 줄이는 방향으로 가시는 게 현실적인 것 같고요. 토마토 바나나 견과류 당근 라페 샌드위치 곤약김밥 이런 저칼로리 식사는 지금 상황에서는 근데 어쩔 수 없는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일반식을 아예 빼고 식단을 할 수 있거나 아니면 도시락을 드시거나 이런 게 불가능하다면 이렇게라도 방어를 하는 게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수분은 하루에 1리터 드신다고 하셨는데 저는 2리터가 무조건 맞다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근데 다만 목마름이 잘 느껴지지 않도록 그러니까 물을 좀 수시로 먹는 게 낫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앤드류 버만 박사나 좀 신경 쪽 전문가 분들은 1시간에 200ml 드시는 거를 추천하더라고요. 저는 그것도 괜찮다고 생각하고 저 같은 경우는 항상 사무실에 큰 텀블러가 있는데 얘가 한 2리터 정도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가득 채워놓고 하루 종일 먹고 저는 보통 이거 하나 이상으로 먹습니다. 근데 이거는 그 수분량은 체중이나 키, 이런 체성분, 그리고 덩치 이런 것들에 따라서 섭취 수분이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목마름이 느껴지지 않는 걸 기준으로 물을 챙겨 드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운동이야 뭐 고강도로 잘 하시고 있기 때문에 문제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6개월간 업무 스트레스로 잦은 야식과 술로 증가가 됐다고 하는데 사실 저는 이 부분이 제일 문제인 것 같아요. 업무 스트레스를 좀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많이 찾으셔야 되고요. 근데 그걸 지금 운동으로 잘 풀고 계신 것 같고 또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야식과 술로 해소하는 습관을 고치는 게 1번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습관을 못 고치면 지금 다이어트에서 감량을 하더라도 앞으로 또 반복이 될 거예요. 그 과정에서 인슐린 저항성이 많이 생길 거고 혈당 장애가 분명히 올 겁니다. 이제 30대에 들어섰으니까 분명히 혈당에 이상이 생기기 좋은 시점이고요.
또 30살 이상의 여성분들은 대사가 점점 망가지는 경우가 많아요. 지금 스트레스가 많다고 하셨는데 이런 분들은 스트레스 받을 때마다 부신에서 코티졸이나 이런 스트레스 호르몬을 만드는데 너무 이런 호르몬을 만들다 보면 부신이 지쳐서 피로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부신이 나중에는 그런 호르몬을 못 만들어요. 근데 코티졸이나 뭐 노르아드레날린 이런 스트레스 호르몬이나 물질들이 정상적으로 나와야 됩니다. 아예 무조건 나쁜 게 아니에요. 코티졸도 현대인은 스트레스가 많아서 코티졸이 굉장히 높지만 정상적인 인간이라면 일정 수준의 코티졸은 필요합니다. 근데 그거 이상으로 너무 많이 만드니까, 즉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으니까 결국에 다 소진돼 버려서 부신이 지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것부터 먼저 방법을 찾으시고, 제일 좋은 거는 스트레스 원인 자체를 없애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업무 스트레스니까 아예 없애기는 좀 힘들겠죠. 그 대신에 건강한 방법으로 해소하는 방법을 터득하시는 게 좋습니다. 저는 뭐 명상이나 운동 이런 것들을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좋은 사람이 주변에 많으면 그 사람들이랑 대화하면서 많이 풀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랑 같이 운동을 한다든지 같이 그냥 차 한잔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풀어보는 것도 추천을 드립니다. 영양제 같은 경우는 공복에 유산균, 점심에 비타민, 저녁에 오메가3 이렇게 드시는데 이게 좀 번거로우시면 그냥 아침 공복 상태에서 한번 다 드셔도 되고요. 다만 이런 미네랄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체내에서 소진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비타민C가 그래요. 비타민C는 6시간 정도 지나면 체내에서 다 소진되거나 흡연으로 배출이 되기 때문에 내가 아침 7시에 먹었다. 그러면 점심 1시쯤에는 비타민C 농도가 많이 내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한번 더 챙겨 드시는 게 좋고, 또 저녁에도 내가 스케줄이 있다. 그럼 저녁에 한번 더 챙겨 주시는 게 좋고요. 저 같은 경우도 사무실에 항상 비타민C 메가도스를 놓고 있어요. 그래서 아침에 3천을 먹고 점심에 기억이 나면, 저도 잘 까먹어가지고 기억이 나면 3천을 먹고, 저녁에 일정이 좀 남아있으면 그 전에 한 번 더 3천을 먹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6에서 9천 정도를 먹어요. 비타민C는 메가도스에도 전혀 문제가 없기 때문에 특히 스트레스가 많은 분들이면 꼭 드셔야 됩니다. 이게 스트레스를 받으면 아까 말한 그 부신에서 노르아드레날린 같은 물질들을 만들어내는데, 얘를 만들 때 사용되는 게 비타민C예요. 비타민C가 없으면 오히려 그 물질을 만드는 기능이 잘 작동을 못합니다. 그래서 챙겨 드시는 게 좋고, 그 이외에도 비타민C는 뭐 체내 모든 곳에서 사용되기 때문에 다량 드셔도 문제 없습니다. 네,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자, 다음 분은 32살 여성분입니다. 비타민C와 비타민 B를 매일 드시고 유산균, 뭐 칼마디, 칼슘, 마그네슘, 비타민 D죠. 키토산, 흰 강낭콩 추출물, 모노라우린 이렇게 영양제를 드시고요. 아침은 먹을 때도 있고 안 먹을 때도 있습니다. 먹을 때는 사과, 땅콩버터, 그릭 요거트, 그래놀라 이렇게 드시고요. 점심은 일반식, 밥은 반 공기, 저녁 매일 다름. 음주할 때는 안주와 함께, 그러니까 식사를 그냥 안주로 대체하는 거죠. 운동할 때는 다이어트 요리를 하거나 닭가슴살과 현미밥을 드십니다. 간식도 매일매일 드시고요. 수면은 원래 5-6시간 했으나 최근에 6, 7시간으로 늘리고 있습니다. 운동 주 4회 이상 하고 싶으나 엄청 빡세게 하지는 않습니다. 헬스장 다니고요. 러닝 좋아해서 한번 뛸 때 4에서 5km 인터벌로 하고 있습니다. 원래 조금 과체중인 표준 몸무게를 평생 유지했는데 작년 9월부터 스트레스로 인한 주육회 음주와 해장과 운동 안함으로 인해 6kg가 훅 찌고 3개월째 못 빼고 있어요. 정말 스트레스 너무 받는데 식욕은 안 사그라들고 죽겠어요. 간헐적 단식도 살찌니까 더 힘든 것 같아요. 14시간 정도 단식하면 배고파서 못 참고 뭘 먹어요. 지병은 없고요. 당뇨도 없고요. 12월 건강검진에서 콜레스테롤이 처음으로 높은 정도로 나오고 크게 이상 있는 편은 아닙니다. 제가 느린 대사인 것 같아요. 군것질을 너무 못 참겠어요. 요즘 음주는 주 2회 정도로 많이 줄였습니다. 술 마실 땐 거의 증류주로 마시고 물도 많이 마시고 안주는 안 먹으려고 합니다. 식단을 저탄고지 해야 될지 그냥 건강식단으로 다이어트 해야 될지 고민입니다. 사연이 되게 자세히 나와 있죠. 하나하나 답변을 드리자면 영양제는 아주 중요한 거는 다 챙겨 드시고 있는 것 같아요. 칼마디, 유산균, 비타민 BC 다 너무 필요하고요. 비타민 D도 챙겨 드시는 게 참 좋습니다. 저는 비타민 D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적당량 드시고 계신 것 같아요. 사실 비타민 D도 되게 오래된 연구를 통해 하루 섭취량이 정해졌는데 그 섭취량보다 훨씬 더 많이 먹어야 됩니다. 사실은. 저 같은 경우는 하루에 5,000 IU 먹어요. 5,000 IU. 하루 루틴, 아침을 먹을 때도 있고 안 먹을 때도 있다 그랬죠. 근데 먹을 때 사과와 땅콩버터 아니면 그릭 요거트와 그래놀라를 드십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아침은 안 먹어도 전혀 문제가 없다고 봐요. 왜냐면은 아침에는 자주 얘기하는 코티졸 호르몬이 자연적으로 제일 높습니다. 왜 높아지냐? 코티졸이 나오면 체내에 저장된 글리코겐을 분해해서 혈당을 높여요. 근데 이게 왜 높아질까요? 우리가 활동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활동을 하라고 어제 엊그제, 그러니까 과거에 저장했던 에너지를 이제 딱 다 분해해가지고 지금 쓰라고 몸이 세팅이 되는 건데 이때 굳이 식사를 할 필요가 있나 싶습니다. 저는 식사라는 거는 진짜 에너지가 좀 부족하고 영양소가 부족해질 때 먹는 게 제일 좋다고 보는데 필요할 때 먹는 거죠. 근데 아침은 그렇게까지 필요하다고 생각은 안 해요. 아무튼 근데 그때 사과와 땅콩버터 아니면 그릭 요거트와 그래놀라
를 드신다고 했는데 땅콩버터야 뭐 100% 땅콩버터면 큰 문제가 없지만 사과 같은 경우는 과당이 굉장히 많은 과일입니다. 근데 과당은 어차피 에너지로 못 쓰는 영양소예요. 그러니까 포도당 같은 경우는 우리 전신의 세포에서 다 에너지로 쓸 수 있지만 과당은 에너지로 쓰이는 게 아니라 간으로 직행해서 이 간 안에서 대사가 됩니다. 그래서 보통은 과당이 간에서 대사돼서 지방간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지방간이 됐다는 건 얘를 에너지로 못 쓴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침에 힘이 없어서 사과를 먹는다? 이거 어떻게 보면은 어불성설일 수 있는 거죠. 점심은 일반식을 드신다고 하는데 밥 반 공기를 드신다고 하죠. 사실 메뉴가 조금 더 중요할 것 같지만 밥 양을 줄였다는 거는 좋은 선택입니다. 저녁은 매일 드시지만 음주할 때는 안주를 드신다고 했죠. 일단 제일 좋은 건 음주를 하지 않는 거죠. 근데 다만 만약에 음주를 해야 된다. 제가 맨날 얘기했듯이 차라리 단백질과 식이섬유 위주로 드셔라. 쉽게 얘기하면 닭가슴살처럼 지방이 적은 고기와 그리고 채소인 거죠. 그 위주로 드시는 게 제일 좋다고 보고요. 지방이 많은 고기도 괜찮기는 해요. 근데 다만 알코올이 들어오면 그 알코올을 해독하는 동안 식사에서 얻은 영양소를 에너지로 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알코올은 독소고 우리 몸의 입장에서 독소를 해독하는 게 먼저기 때문에 얘를 다 해독하는 그 동안은 다른 영양소를 대사를 잘 못해요. 근데 문제는 알코올을 완전히 해독하는데 25시간이 걸린다는 거죠. 그래서 다음날 뭐 내가 예를 들어 음주를 12시까지 했다. 그럼 다음날 밤 12시까지 살이 찌기 쉬운 상태가 지속되는 겁니다. 근데 안주로 먹은 그 음식들도 에너지로 잘 못 쓰니까 살로 이동할 확률이 매우 높겠죠. 그렇다면은 잉여 에너지가 없는 안주, 즉 단백질과 식이섬유처럼 에너지로 못 쓰는 영양소들로 드시는 게 저는 좋다고 봅니다. 근데 당보다는 만약에 탄수화물이나 지방을 좀 드셔야 된다, 드시고 싶다, 그럼 둘 중엔 전 지방이 더 낫다고 봐요. 네, 그리고 운동할 때는 다이어트 요리를 하거나 닭가슴살에 현미밥을 드신다고 했는데 지금 드시는 식단은 저탄건지랑은 사실 관계가 없죠. 이거는 결국에 절식 다이어트로 가겠다는 건데 저는 이게 사실 좋은 선택은 아니라고 봐요. 왜냐? 간식을 매일매일 드신다고 하는 거 보니까 식사에서의 만족감이 잘 없는 것 같아요. 식사가 제대로 만족감을 주려면 일단 단백질이 많아야 되고요. 그리고 건강한 지방으로 포만감을 늘려야 되고요. 그리고 대부분의 영양소가 균형적으로 다 들어가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몸은 영양소별로 각기 다른 식욕을 갖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특정 영양소가 너무 없으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 무탄수를 한다면 오히려 식욕이 더 안 잡히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다고 고탄수를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몸에 맞는 저탄수를 해야 됩니다. 아무튼 그런 제대로 된 식사로 만족감이 없기 때문에 간식을 매일 손댄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식사를 제대로 구성하는 게 1번이라고 봅니다. 일반식을 해야 된다면 탄수를 좀 줄이고 대신에 육류가 조금 더 많은 메뉴로 고르시는 게 좋다고 보고요. 그래서 저희가 외식 메뉴 추천 컨텐츠에서도 국밥에서 밥 좀 덜어내고 드시는 게 굉장히 좋다고 한 이유가 그렇게 드시면은 이제 대부분의 영양소를 섭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건강한 지방도 먹을 수 있고 또 소금을 치기 때문에 나트륨도 제대로 섭취할 수 있고요. 아까 영양소별로 식욕이 각기 다르다고 설명드렸는데 가장 강력한 식욕을 유발하는 게 단백질과 나트륨이에요. 이 두 가지가 우리 몸에 굉장히 중요해서 얘네가 없으면 식욕이 충족이 안 됩니다. 그래서 계속 배고파요. 네, 그럼 계속 간식을 먹을 수밖에 없겠죠. 악순환의 반복입니다. 네, 그리고 지금 체중이 늘어난 이유가 작년 9월부터 스트레스로 인한 주 6회 음주 그리고 해장, 운동 안함 때문이라고 하는데 스트레스에 관해서는 아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거는 같은 답변을 드리고요. 아까 얘기했듯이 알코올이 완전히 대사되기 전까지는 음식으로 얻은 영양소를 에너지로 못 써요. 근데 알코올 대사에 25시간이 걸린다고 했죠. 그래서 술 먹고 다음날 해장을 하는 거는 그냥 다 체지방으로 직행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해장 음식을 드시는 거는 굉장히 비추천하고요. 특히 다이어트를 한다면 정말 최악의 선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차라리 물을 엄청 많이 드시고 이걸 해독하는 데 필요한 영양소들을 챙겨 드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간이 해독을 하는 데 필요한 미네랄들이 있어요. 그 미네랄을 챙겨 드시는 게 좋고 비타민 C가 됐든 글루타치온이 됐든 사실 이건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다 추천드리기는 어렵지만 조만간 한번 컨텐츠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해독에 필요한 영양소를 챙겨 먹고 물 많이 먹고 공복을 유지하는 게 살도 안 찌고 알코올을 제대로 분해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12월에 건강검진했는데 콜레스테롤이 처음으로 높게 나오고 크게 이상 있는 편은 아니라고 하셨어요. 사실 콜레스테롤에 대해서도 오해가 많은데 콜레스테롤은 죄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거는 콜레스테롤이 왜 높아졌는가요? 이건 대부분 전부는 아니지만 많은 경우에 고혈당과 과식으로 인해 혈관벽이 손상됐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콜레스테롤이 하는 일은 손상된 세포를 복구하는 겁니다. 근데 고혈당과 과식으로 인한 많은 활성산소, 스트레스로 인한 활성산소, 얘네가 혈관벽을 망가뜨리는 주범이고 얘네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콜레스테롤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콜레스테롤만 단순하게 낮출 게 아니라 콜레스테롤이 높아진 이유, 즉 혈관 건강을 망가뜨리는 요인을 제거하는 게 1번이고요. 그게 바로 저탄수화 공복입니다. 아까 얘기했죠. 당화와 산화, 즉 고혈당과 과식, 스트레스, 얘네가 문제이기 때문에 얘네를 없애는 것부터 하셔야 돼요. 제가 느린 대사인 것 같긴 합니다. 군것질을 너무 못 참겠어요. 그리고 요즘 음주는 주 2회로 줄였습니다 라고 하셨는데, 군것질을 못 참는 이유는 굉장히 다양해요. 인슐린 저항성 때문에 혈당 스파이크가 빨리 치고 그 이후에 인슐린이 잉여혈당을 처리하면서 저혈당이 돼서 달달한 걸 찾는 경우가 있고요. 아니면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서 이 스트레스를 잊기 위해 좀 단기간에 얻을 수 있는 즐거움을 찾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통과 쾌락은 약간 시소 같은 거예요. 그래서 고통이 너무 많아지면 쾌락에 대한 욕구가 높아져요. 왜냐? 얘를 빨리 취하면 고통을 빨리 잊을 수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느린 대사라서 군것질을 못 참는다기보다는 혈당 스파이크 혹은 인슐린 저항성 때문에 못 참는 경우가 있고요. 또 아니면 스트레스 때문인 거죠. 그래서 그 두 가지를 해결해야 됩니다. 저탄수를 하시고 스트레스를 안 받아야 돼요. 느린 대사라면 오히려 그 식사에서 온 영양소를 빨리빨리 처리하지 못하기 때문에 오히려 군것질 욕구가 잘 없어요. 식욕이 막 그렇게 많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제가 볼 때는 인슐린 저항성과 스트레스가 원인일 거라고 봐요. 일단 오늘 피드백은 여기까지고요. 지금 저희한테 메일 보내주신 분이 진짜 엄청나게 많은데 이게 제가 기회 될 때마다 조금씩 피드백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이게 실시간으로 되지 않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데, 만약에 진짜 실시간으로 저나 다른 저희 코치님들, 전문가들의 조언을 받고 싶으시면 챌린지에 참여하는 방법도 있고요. 챌린지에서는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남겨주신 질문들을 모두 답변 드리는 비밀 라이브를 운영하고 있어요. 아마 일반 구독자분들은 잘 모르실 텐데 챌린지 참여하시면 이런 디테일한 질문들 제가 전부 다 답변을 드리고 있고요. 그게 아니라 매일매일 코치한테 도움을 받고 싶다. 그러면 다이어트 부트캠프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저보다 훨씬 전문가이신 코치님들이 한 달 내내 24시간 내내 소통을 해주시기 때문에 나한테 딱 맞는 식단을 100% 찾을 수도 있고요. 또 그동안 몰랐던 궁금했던 내용들을 다 해소할 수 있고요. 또 부트캠프의 목표는 여러분들이 한 달이 지난 그 이후 시점에 준 전문가 수준으로 지식을 쌓아서 자립시키는 게 가장 큰 목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지식을 다 전수를 해드리고 제가 직접 주에 한 번씩 특강을 진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얘기한 콜레스테롤이나 미네랄이나 나한테 맞는 식단 짜는 방법, 혹은 우리가 이 저탄건지를 해야 되는 역사적인 맥락, 그리고 또 식욕을 컨트롤하는 심리적인 방법들, 이런 것까지 다 다루고 있으니까 조금 더 전문가한테 도움을 받고 싶으시면 부트캠프를 신청하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알찬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